주장 반복, 피해자 문제 해결됐다. 그쵸? 저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스탠스는 당분간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지지층이 웬만큼은 세대가 걸려지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본의 입장은 항상 이렇게 강경하게 태도가 나올 거예요. 극우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징용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는 느낌으로 하겠고, 제가 예전에 한번 동영상 찍을 때 이에 대해서 제가 읽는 일본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사고방식의 메커니즘은,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나라를 호령했죠. 87년 우리나라 광화도 조약 이후로 천천히 진출해서 조선을 먹고, 31년부터 37년 이제 중국 만주와 이제 중국 본토로 침공을 했고, 이제 41년에 이제 진중을 공습을 하면서 필리핀을 먹고, 그 후에 이제 밑에 싱가포르와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먹었던 것처럼 태평양의 거의 절반 또는 30%를 일본이 가져갔던 그런 경험을 이룩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도 사실 일본 정벌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껴서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러시아가 진주를 해오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본인들이 일본의 영향력 행사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원폭을 터뜨렸죠. 원폭 두 방에 일본이 날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식민지를 다 내놓게 됐어요. 그때 한국도 내놓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이 분단이 됐죠. 일본이 피한 면은, 근데 그때 일본이 미국에 싸바싸바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도 정말 대단할 수 있는 게, 원폭을 두 방 때린 나라를 싸바싸바 했어요.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 소년 학도병 징병 문제, 징용 문제, 그리고 이제 성노예 그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했지만,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그럴 리는 없었겠죠. 우리나라랑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나라에다 원폭 두 방을 때렸어요. 그래서 막 한 번에 9만, 8만 시민들이 한 번에 다 직사했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 쪽발이 새끼들 진짜 완전 죽여버리겠다 하고 진짜 덤벼들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일본은 그때 그걸 다 하고 미국한테 악수를 보냈죠. 그래서 미국한테 항복을 하고, 미국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한국전쟁이 있지만 어쨌든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65년 일본 올림픽까지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성장을 했고, 그 후로도 쭉 미국하고는 신성관계를 맺어오고 있고, 현재도 일본의 많은 국민들은 일본이 미국의 개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게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국가를 끌어안으면서 자기 편으로. 왜냐면 일본은 사무라이잖아요. 나보다 강하면 나를, 내 팔을 한쪽을 잘랐어도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에요. 정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나보다 강한 사람의 철저한 약육강식, 나보다 강한 사람에 대한 무한한 존중, 존경. 우리나라 그 최배달 같은 경우도 한국인이지만 예전에 그 바람의 파이터에서 도장을 정복하면은 이렇게 다 보낼 때 쪽팔리 한인 조선쟁이 이러지만, 싸워서 지면은 그 최배달이 떠날 때 뒤에서 다 이렇게 뭐랄까 존중의 표시로 인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안 보이기까지 이렇게 딱 경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 쌓아왔던 어떤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한국한테도 약간 그런 걸 좀 강요하는 느낌의 문화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는 원폭 맞고도 미국이라는 나라한테 강한 나라니까 인정하고, 지금 그때 관련해서 물론 배상을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고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처럼 살고 있는데, 너네는 솔직히 전쟁에 물론 일본이 한 진짜 미친 듯한 행위도 있겠지만 적어도 8, 9만 한 번에 막 미친 듯이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지네가 했던 행위는 지네가 받은 거에 대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의식이 많이 강하게 돼 있고, 또 그 이전에 진짜 태평양의 절반 또는 30%를 먹었던 그때 어떤 전성기에 대한 어떤 악망, 홈식, 이거 뭐라 해야 되지? 향수 이런 거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가짜나 보일 수가 있고,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너무 많은 꺼리를 일본에 던져줬어요. 근데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국가를 통해서는 청구하지 않겠다. 네, 물론 개인 구상 청구권이 남아 있지만 청구권 자체를 이제 심하게 쳤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일본한테
돈 받아오고 묻지 않겠다는 얘기죠. 깔끔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야 너네 나라가 그렇게 조약을 맺었으면은 개인적인 이런 건 나라가 니네가 알아서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하겠죠. 왜냐면 일본도 되게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좀 약간 이렇게 피라미드적인 구조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그것도 나라가 했던 걸 정부가 더 권한을 해서 하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2015년에 위안부 협정을 맺었잖아요. 박근혜가 한 번 더. 박정희의 뒤를 따라서 아버지의 치부라고 생각했는지 한 번에 종결시키고 싶어서 물론 오바마의 압박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맺고 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국가 대 국가로 해서 이제 이걸 종결을 시켜놓고 나서 정권 바뀌고 났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불법적으로 때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현재 어떤 그런 지지율이 기반을 갖고 있는 세대라든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행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외교적으로도 너무 나비스하고 약간 좀 뭔가 투박하게 보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도 야 우리도 미국한테 막 개깝치고 싶고 막 별짓거 다 하고 싶은데 그 원폭 받은 거 참고 살고 있는데 너네는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때 벌었던 땅들 다 뺏겼어. 우리 이거 다 돌려주고 독도 하나 갖고 이렇게 깝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용인이 안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일본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의 입장에서 일본인 중에서 그런 구조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스탠스가 이렇게 가져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쵸 일본은 절대 예, 이러한 강경한테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를 만약에 하려면 우리가 더 강해지고 나서 일본을 압박하든지 아니면은 몇 개를 더 떼주면서 가져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번에 그때 제가 기사가 씹혔지만 또 기사를 읽었을 때 아베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강제징용 이 문제에 관련해서 배상금 규모 측정에 있어서 1+1+1 알파라고 하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거는 단순히 사과였어요. 진짜 사과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기업, 한국 기업, 한국 정부 이렇게 세 명이 그 배상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본 정부는 30%만 부담하면 돼요. 산술적으로 30% 부담하고 한국 정부 30, 한국 기업 30. 그럼 한국 관련한 기업과 정부가 66%를 부담해요. 너는 33%만 부담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쪽팔리지 않은 수준에서 왜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일본 너네 돈 배상금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기업들이 잘못했다 이러고 인정하고 나와라 라는 느낌을 깔아준 건데 일본이 이거를 뭉개버린 거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돈이 얼마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명분이기 때문에 일본은 여기서 고개 숙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명분 따라서 할머니들이 뭐 이제 사실난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금은보호가 필요하세요. 한국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진짜 일본의 사과와 이걸 통해서 이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역사들의 어떤 보상, 그 있었던 그런 어떤 아픔에 대한 치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이걸 갖고 들어오는 게 이걸 읽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제 이러한 것에 1+1+1 알파 전략까지 가져갔는데 일본이 무시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읽고 끝낼게요. 이미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너무 뻔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강경하게 태서 고소할 거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갈 거예요. 그렇지만 둘이 합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또 어떻게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들이 절대 이루어지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합의가 당분간 단시일에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총리 방문 앞둔 일 정부 징용 문제 해결 강경한 태도 고수. 아마 일왕 그 즉위식인가요? 무슨 일왕 관련된 기념일에 앞서서 이낙연 총리가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일 관계 도입하고 말이 쉽지 않을 듯 일 관료 접점 잘 찾을 수 없다. 맞아요, 어려워요. 빠르게 읽을게요. 그래서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렇죠? 일본 정부 대변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우리나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간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답했다. 그는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징용 소송 문제는 항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이 이미 끝났다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강 관방장관은 징용배상 판결이나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방침 등 최근 한일 간 현안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은 한국 측에 의해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해결을 위한 모든 방법에 대해 관해 열린 자세이며 일본 측의 제안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협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에 근거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등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떡해.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제가.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이상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이루어져도 한일 관계 해빙의 독발부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가 국가적 행사를 계기로 손님 맞이하는 것일 뿐 이번 면담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은 일본 측에서도 나온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도통신은 이 총리의 일본 방문에 관해 어디까지나 직위의식 참가가 직목적, 사실상 황실의 초대 손님이라는 아베 정권 간부의 발언을 전하며 아베 총리가 한국을 특별 대우하는 것 없이 타국과 비슷하게 20분 정도 면담을 끝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고관은 우리가 타협하는 것은 없다. 문재인 장관과의 접점은 점점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일 양국 장관부는 이 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이 총리와 아베 총리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24일 면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갈 전망이다.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매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방문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방문이 아니라 형식적인 방문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요. 이 총리 방문 아무튼 일 정부 징용 문제 해결, 강경한 태도 고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